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5월 26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정부에서 우리 국산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구체적 계획을 공개했어요. 어떻게 하겠다.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두 가지 부분이 일단 있거든요. 일단 기술적 부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 보도만을 보고 판단해 오시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뭐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이런 많은 정보를 시진핑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했을까? 자, 이 두 가지가 섞이면은 전체적인 그림은 더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발표는 상당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폭탄이 팍 터진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 먼저, 시진핑의 방북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저는 이번 주말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죠. 우리 지방선거 전에. 그리고 결과는 괜찮을 것이며, 북한과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어떤 오늘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국민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정도까지 내용이 전개가 돼야 되거든요. 시진핑의 방북 효과가 있으려면은. 그게 우리한테도 지금의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그것이 지방선거 전에 그 결과만 도출된다면 오늘 이 발표는 충분히 그것에 대한 어떤 그것을 위한 징검다리고 전체적으로 잘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랬으면 이거는 파묻혀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핵전함을 가진다는 것을 중국이 인정하고 북한이 인정하고 미국이 인정하고 일본이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하고 틀어진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북한에 관심 있을 사안인 전자권 전환에 대한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동시에. 물론 그건 원자함 보유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북한 입장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자, 이것은 많은 것들이 이제 이란전이 마무리되면서 시간표가 나왔다. 조만간 북미 간에 그게 있다. 그것을 남한 정부는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정치적으로. 이번 그 지방선거에 앞서서 터질 게 두 건인데 오늘 게 먼저 터졌고, 두 번째 건은 시진핑의 방북, 거기와 관련된 이야기. 왜?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즉,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떤 이게 뭐라고 할까, 스테이크홀더라고 할까, 여기에 이해관계가 메인 국가들이 많은 부분들에서 진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 북한과의 종전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고 나서 향후 방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엄청난 내용이 방대해요. 뭐 제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다루던 부분인데 그걸 정리를 해서 또 보여드리려고 해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한 4, 5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때 이미 이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인터넷에서 확인이 됐어요. 그게 이제 뭐라고 할까, 문재인 정부 때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거든요. 저 그때 북미 종전을 시도했죠. 지금도 북미 종전을 두 번째 시도하고, 지금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때보다. 물론 그때도 된다고 보긴 봤었습니다만 마지막에 안 됐으니까. 그때 그림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파트너가 된다. 되지만 동맹관계는 현대화된다. 이재명 말로. 그리고 문재인 말로는 동맹관계의 재정립이다. 여기서 신호가 뭐냐, 전자권 당연히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북한하고 미국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는 미국의 파트너로서 남는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우리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 그게 걸맞는 국력을 가지게 된다. 자, 지난 문재인에서 지금 가운데 윤석열을 끼고 내단을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세상은 코로나 더하기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으로 더 피폐화됐어요. 자, 거기에 대한 뒤에 맥락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제가 드린 바가 있어요. 최근에 금융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미국의 어떤 탈출구로서
전 세계가 패권 구도에서 다극화로 가는 그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 그 핵심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의 재정립이라는 부분이다. 현대화라는 부분이다. 거기에 있어서 미국의 자본이나 기술력이 한국에, 달러 자본이 한국에 투자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 불황에도 한국의 주가는 오르고 있고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왜? 전 세계가 오케이 해주고 있으니까.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그게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늘 터뜨렸다.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다른 더 큰 건이 터질 수 있다. 북미 관계, 남북 관계에 대해서. 시진핑이 중재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래야지 약속도 되는 거거든요. 제3자가 해주는 거니까. 지금 트럼프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거의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일단 기술적 부분 먼저 군사 기술적 부분에서 좀 다루고, 그 다음 이제 국제 지정학적 관점에서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뉴스였죠. 첨단 강군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낸다. 한다고 했었는데 이걸 본격화시킨 거고, 많은 저기서 이제 언론들의 입장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돼요. 된다고 했고, 핵 재처리, 핵 농축, 미국하고 다 오케이를 받았죠. 형식적인 거예요. 우리는 미국 오케이 안 받아도 할 수 있어요. 미국하고 척을 지기로 마음 먹는다면. 근데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문재인 때부터. 그들이 우리 전자권 전환 요구에 문재인 때, 죄송합니다. 노무현 때 이미 오케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기적거리고 있었던 부분이 우리는 계속 압박을 가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조건이 완수될 때까지 좀 차근차근 하자. 알았다 그러면 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할게. 계속 회의하자. 문재인 때 받아준 게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자면 과연 일본에서 미군이 빠질까 안 빠질까? 일본은 우리보다 더 더러운 케이스예요. 사실은 패전국인데 계속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보면서, 한국의 기회를 보면서 일본도 빠져나가고 싶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뭐 다카이치도 우리도 핵 원자를 추진 잠수함 가지겠다 이런 그 기색을 보이고 있거든요.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예, 한번 잡았던 거 쉽게 놔주기 절대 쉽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는 상당히 진지하고 세련되게 미국하고 계속 협상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분명히 진전된 그런 계기들이 도래할 것이다. 미국의 입장은 조금씩 더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과의 부대낌을 견뎌내지 못할 거고, 내부적으로 뭐라고 할까? 불만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끌어오르고 있다. 폭발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임계치가 닿을랑 말랑한다. 그것이 최근 지난 몇 년간 22년부터 시작됐던 미국 국채 이익률의 상승. 즉 미국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이자 더 많이 줄 테니까 국채 사가. 안 그러면 안 사간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이 망가지면 갈 데는 없어요. 돈이. 거품이 잔뜩 끼인 돈이. 가치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세계가 폭망이거든요. 그 다음 금값의 폭등, 서너 배. 자, 이런 상황까지 몰리자. 그리고 이미 몇 달 전부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한국에 대해서 계속 기회 요인을 불러일으켰죠. 깔때기를 그쪽으로 꽂아놓은 거예요. 강력한 폭풍이 발생하려 나갈 수 있는 것을. 예. 자,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그런 새로운 전개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강력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건 전체적인 구조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의미하는 거예요. 굳이 이 타이밍을 고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선거 지금 일주일 앞두고, 그리고 시진핑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예. 자, 구체적인 내용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장보고 N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장보고 3의 배치 3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배치 2까지는 건조가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 뭐 우리 안창호함이 뭐 캐나다에 도착을 했다. 뭐 10,000몇 킬로를 항해해서. 그래서 캐나다에 다음 달로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야기 보도 보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된다. 60조 뭐 80조 독일과 경쟁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자, 이거 보면 우리는 다음 거에 대한 계획이 있고, 우리는 요번 것을 통해서 이번 이제 장보고 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프로젝트라고, 이제는 우리는 디젤 잠수함하고는 빠이빠이 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최신 기술을 바로 팔지 않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예.
우리가 특히 기술 이전까지 포함됐을 경우에 K9 자주포 막 팔더라도 기술 이전도 막 해주고 현지 생산해주지만 우리는 벌써 K9, A2, A3 쪽으로 가고 있죠. 결국 무인화되는 것으로 더 장사정거리에. 우리가 개발한 신형 포탄에 대한 것도 제한적으로 기술이 공개되겠죠. 그리고 K2 전차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우리 K3 전차에 대한 안은 이미 나와 있어요. 아마 30년대 초반 들어가면 나올 거예요. 시제품이. 본격 양산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경우, 그들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들한테는 최신이고, 세계 기준으로도 최신이지만, 우리는 다음 단계 기술이 준비됐고, 전장이 거기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기 전에는, 기존의 기술을 팔지 않아요. 그런 확신이 있은 다음에 팔 때는 기술 이전이나 파격적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장보고 3의 배치 3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핵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화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N이라는 것은 new라는 뜻이겠죠. 장보고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핵잠이다. 이때부터 이제 코드능이 새로 불리게 될 거예요. 장보고 3 배치 3라고 하기는 안 맞아요. 그 전까지는 209, 219급으로 독일의 잠수함에 기반을 둬서 국산화시키면서 중형 디젤 잠수함까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거랑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디젤 잠수함을 건조할 가능성이 아주 낮아요. 예. 자, 30년대 중반에 1번 함을 진수 예정이에요. 진수는 보통 시험 항해하고 인도하기 전에 할 때 1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33년 요 정도에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배가. 그러면 지금 26년이고 27, 28, 29 예. 건조하는데 보통 2, 3년 걸리잖아요. 기공식 하고부터 하면은 그러면 이것은 이미 디자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본 설계에 준하는 내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이것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안규백 국방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북한 잠수함 기반 핵 미사일 위협 대비 억제력 강화, 수중 킬체인, 수중 기반 응징적 억제 역량 강화. 이거 북한에 다 적용되는 이야기고, 북한도 지금 짐작컨대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고 있고, 그들은 이미 이제 핵 무장과 탄도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는 지금 형식을 빌어서 이야기를 일단 하고 있지만, 이것은 주변국이 다 마찬가지예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중국도 그렇죠. 중국도 이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러시아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맞죠. 그리고 안규백 스스로 이야기했잖아요. 미국과는 글로벌 전략 동맹이라고. 그리고 한국은 대양 해군이 될 거예요. 근데 핵 추진 원잠의 목적을 북한으로만 국한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중요한 내용이죠. 자주적, 이 말이 중요하죠. 핵추진 잠수함 획득 운용. 원자로의 핵 연료는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습니다. 저농축의 기준은 20%입니다. 20%로 농축되는 우라늄은 폭발하지 않습니다. 폭탄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무기용으로 쓰는 90% 이상이죠. 그런데 현재 러시아의 전략 원잠과 미국의 전략 원잠, 중국의 전략 원잠도 그럴 거예요. 아마 90% 이상의 농축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농축이라는 것은 같은 양의 연료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야지 잠수함 수명이 끝나는 30년, 40년 동안 핵 연료를 재충진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현대 원자로의 소형 원자로의 기술적 한계예요. 가압 경수로 방식이죠, 대부분 다. 자, 그 가운데에서 잠수함의 연료를 교체하려면 잠수함을 쪼개야 돼요. 그래서 현재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 이하의 전농축을 쓰고 있어요. 자주 갈아야 되죠. 처음부터 설계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을 것 같아요. 연료 교체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그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20%의 농축 우라늄, 이것은 현재 핵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핵 연료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거래가 돼요. 상업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은 20% 이하의 농축 우라늄이지만 40년 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미국하고 러시아는 바보라서, 러시아 안 그런 잠수함도 있지만 바보라서 이거보다 70%나 더 농축도가 높은 걸 쓰나? 이게 뭐냐? 그것이 차세대 원전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차세대 원전은 열 효율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안정성도 훨씬 좋다. 핵 폐기물도 훨씬 적게 나온다. 이게 연료를 바짝 태운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차세대 선박의 차세대 운행 방식으로서 거의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뒤에 조금 나올 겁니다. 우리 기후에너지부 장관도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시장이 그리 열린다.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뭐 현대중공업, 거기 빌 게이츠도 오고, 뭐 다른 차세대 원전 팀도 와서 우리랑 계약을 맺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독자 기술로 한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엄청나게 놀라서 이걸 기사로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언론사들과 국방 전문가들이 많을 겁니다. 자, 뭐 배를 만드는 부분이야 우리가 많이 만들어 오던 부분이니까 또 당연히 우리가 만든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30년대 중반 일본한 빈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년에 한 척씩은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나오듯이 나오겠죠. 그러면 40년대 정도 가면 대여섯 척 가진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을 많이 퍼부으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 수준의 신뢰성, 투명성 보장, 핵 무기는 개발 안 해. 자, 핵 무기는 개발 안 한다는 부분이 중요한데, 자, 북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걸긴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도 핵 추진 잠수함 개발하고 있으니까. 핵 무기도 있고. 자, 이런 거는 오히려 옆에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전 세계가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한테 이미 오케이 받아놓은 건 있죠. 재처리하고 농축은 오케이란 말이에요. 저걸 20%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저게 의미가 엄청나게 커요. 핵 연료를 이제 더 이상 안 사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 치우면서 재활용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수출국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상업적으로 쓰여지면은 이 핵 원자로에, 신형 원자로에 대한 고속 정식료거든요, 소형. 그래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오늘 보니까 50년까지 회사기구가 그걸 하기로 했더라고요. 과거 35년이었는데 기준 연도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서 그 모델 사진까지 내놨죠. 핵추진 선박에 대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우리 국산 핵 원자로에다가 차세대 거기다가 핵 연료도 40년 동안 쓸 걸 그냥 한꺼번에 넣는 거예요. 그럼 그 엔진도 신형 엔진이고 또 40년치 이때까지 기존 연료를 대체하는 그 금액이 그 핵 연료 값으로 다 처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이렇게 될 이야기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핵 무기는 개발 안 해. 이거는 별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재처리 농축동 올리면 돼요. 필요하다면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예정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란하고 미국도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죠. 뭐 기존의 핵 연료를 농축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란에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럼 북한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기존의 핵무기를 해체해서 그걸 핵연료화 시키면 돼요. 발사체에서 떼내면 돼요. 그거는 희석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들어요. 핵무기 이제는. 그게 벌써 몇 년이 된 기술입니까? 100년이 다 돼가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것은 확정 보복 전략이거든요. 즉 핵탄두만 안 들었지 상대방한테 심대한 피해, 물론 핵폭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장착하겠다. 그러면 대수를 일단 많이 하면 돼요. 억제력 확보가 목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뭐 핵무기도 원한다면 가지는 것이 되겠는데, 자, 뭐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을 거거든요. 북미 간의 협상이 있어가지고. 예. 자, 기존에 넉넉한 숫자의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면 기존 전력을 가지고도 상당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20% 이하의 또를 20% 농축도를 가진 핵연료를 상당량 많이 확보하고 있게 될 것이고, 북한은 무기급 거의 100%에 가까운 핵연료를 가지고 있는 셈이 돼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란의 핵농축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말이 왔다 갔다 했지만, 이란 핵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결국 상업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고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북한도 그런 쪽으로 될 거예요. 북한이 그러면서 겉으로 내거는 그것은 비핵화를 할 거예요.
상업적 목적으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핵탄두를 해체하고 그런 비핵화거든요. 남한 안 가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남한도 비핵화예요. 원한다면 언제든지 핵무기 가질 수 있게. 상대방 어떤 특정 국가와 분란이 일으켜서 우리가 핵 무장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단시간에 할 수 있게. 지금은 더 이상 핵 농축할 때 우리가 왜냐하면 핵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도 국토까지 고려하면 밀도는 제일 높아요, 세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한국 원자력 연구원 쪽에서 과거에 원심 불리기는 형태로 하려면 시설이 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고 그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농축에 대한 기술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20%까지 농축이 되어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핵 연료는 자립이다. 북한의 핵 보유 물질이 같이 끼어들 수 있다. 그 부분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네. 제 추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계속 홍보하는 거죠.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 북한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상업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리고 발사체 기술은 다 가지고 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가지고 있죠. 원하면 금방 된다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래서 실제 2025년 마덱스에서 공개가 됐던 이 미래형 잠수함 컨셉이 그렇게 이것이 이제 장보고 N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기본 설계의 한 70-80%는 됐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엔진이 개발이 완료가 됐거든요. 지금 제가 봐서는. 예. 자, 이거가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잠수함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톤수예요. 톤수. 어느 정도 클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 사진에서 봤을 때 기존 이제 디젤 잠수함에 비해서는 이게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게 핵심이에요. 디젤 잠수함은 기본적으로는 매복형이거든요. 디젤 잠수함이 빨리 달린다 그러면 연료가 전기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기 때문에 뭐 2주간 잠항, 3주간 잠항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매복 상태일 가능성이 예. 내가 저에게 발견돼서 고속으로 도망을 간다? 이러면 배터리 금방 동납니다. 네. 그리고, 소음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복용이에요. 네. 그래서, 나를 방어하는 용이죠. 사실 그거 보면은. 그런데 그런 상대방한테는 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만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우리도 다 수직 발사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젤 잠수함으로서는 예외적으로 한반도 근해에 얼마나 지형이 복잡해요. 거기에 한 달씩 작전할 수 있는 디젤 잠수함을 계속 배치하면은 거기다가 상대방한테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미사일을 수직 발사관에 넣어 놓으면은 거의 같은 기능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굳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진다는 것은 일단은 공격 잠수함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우리는 아마 양쪽을 겸하는 것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 내지는 공격과 전략을 동시에 행하는 다목적. 일단 우리가 대양 함대가 생긴다는 걸 의미해요. 기존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우리 대양 함대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대양 해군을 강조하잖아요. 거기 이제 거긴 당연히 저는 그 항공모함권이나 그에 준하는 세력도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들이 잠수함에 대한 방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이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근데 기존 디젤 잠수함은 그런 대양 함대를 절대 못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내 근해에 숨어 있다가 상대방한테 전략적 억제력을 제공하는 정도면 디젤 잠수함도 돼요. 근데 굳이 원자력 잠수함을 하는 이유는 멀리 가야 된다. 멀리. 예. 그리고 상대방 원자력 잠수함을 쫓아다닌다는 경우가 확실히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원자력 잠수함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은 저 부분이 펌프젯 부분이거든요. 펌프젯은 스크류가 저런 어떤 덕트 안에 들어있는 형태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은 출력 효율은 떨어져요. 즉, 기름을 더 많이 써야 돼요. 같은 속도 내려면. 대신에 소리는 훨씬 적어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에너지가 그냥 무제한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잠수함의 특징은 이거예요. 그리고 평소 기동 속도가 디젤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뒤에 딱 보면 요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구나. 미래형이라고 적어놨지만 요거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고 펌프젯이고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는 과제가 계속 보였거든요. 왜 이거는 이런 기술들은 수출 안 해요. 외국에서 공유 안 해줘요 우리한테. 뭐 드론 기술도 공유 안 해주는데 이런 걸 공유해 주겠습니까? 자, 이런 게 국산화된 거고요. 그래서 이걸 뒤에서 한번 보면 이 밑에 게 이제 배치 2 안창호급 배치 2인데 보면 기본에 스크류가 돼 있죠. 저게 소음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꾸만 물방울이 압력차로 생기면서 그게 빵빵빵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최소화한 게 저 위에 거고 위에가 이제 당신의 미래형 잠수함 컨셉이고 이것이 이제 원자력 잠수함의 모양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보더라도 디젤 잠수함인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인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거 보면은 이제 밑에 미국의 대표적인 공격 원잠이 버지니아급이 주력이죠. 만톤이에요. 만톤. 얘도 보면 뒤에 이제 펌프젯이 달려 있죠. 위에는 바라쿠다급 프랑스 공격 원잠 5,000톤급이에요. 뒤에도 펌프젯 달려 있죠. 그리고 우리 원잠에도 보면 앞에 이렇게 이제 키나드라고 그러나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아마 저게 이제 자망할 때나 아니면 이제 떠오를 때 속도를 좀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바라쿠다급이 우리가 원잠을 가진다 이러면 이제 소위 군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바라쿠다급을 기술을 도입할 수도 있겠다.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이야기를 그냥 사실인 것 마냥 적는 경우가 많죠. 요즘 가짜뉴스 이야기 보면 그런 거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 그때 안규백과 이재명이 대화하는 걸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겁니다. 한 5,000톤 되나요? 그때 이제 차세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 좀 됐잖아요. 이야기 나온 지가. 안규백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그거보다 훨씬 크죠. 네. 그래서 제가 7,000톤에서 9,000톤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바라쿠다 거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게 대양해군입니다. 우리 대양함대에 대양해군 여기에 따라가는 잠수함이에요. 상대방 원자력 잠수함도 쫓아다니고. 자, 지금 원자력 잠수함 가진 데가 인도,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미국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그 나라들도 용인한다는 거예요. 왜? 미국이 그 자리를 올려준 거니까. 특히 중국이 이걸 용인한다는 건 커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국력에 맞는 무력을 가진다. 중국은 가지고 있으면 한국은 가지면 안 된다. 중국이 여기서 시비를 걸려면은 그러면은 미군의 컨트롤 받으면 안 되지 이게. 그거는 말이 되죠. 그래서 전작권도 같이 오는 겁니다. 이거랑. 아니 원자력 잠수함을 가지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면서 전략적 억제력을 가지면서 그게 미군의 통제권 하에 있다? 전시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꼬르륵 넘어가기 일부 직전에 우리 한 방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전시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에 있는데 우리 원잠을 미군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그거는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고 러시아도 용납 못하는 것이고 지금 전 세계에 아마 영국은 모르겠어요. 미국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전략 원잠을 가진 국가에서는 다 자기 통제권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이 당연히 전작권 당연히 온다는 거죠. 그게 오늘 그 메시지를 다 준 거예요. 전작권 우리한테 오는 거다. 그 말은 뭐냐? 시진핑이 이번에 김정은을 만나러 가는 것은 북미 종전을 완전히 중지하기 위한 모양새를 구축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내용은 다 합의됐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선거 전에 지방선거 전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주말에 주중에는 외국에서 손님이 뭐 어디더라? 파키스탄하고 세르비아에서 오기로 돼 있다면서요. 예. 자, 이런 게 1년에 한 척씩 찍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보자. 작년 11월 달에 SBS 이런 유의 보도가 일반적이었어요. 설마 대가 하는데 핵잠 승인까지 받았다지만은 근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이게 아마 대중들이 가진 일반적인 인식이었을 거예요. 몇몇 관련된 엘리트들만 이렇지 않다고 생각했겠지요. 자, 이것이 폭발적으로 재해석돼야 돼요.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으면 또 더 강력한 것이 또 올 것 같은데 지금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이. 예.
뭐가 집축산중입니까? 우리끼리 다 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거 뭐 그걸 사람들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거죠. 의도적인 뭐라고 할까, 좀 기억 상실증? 노무현 때부터 이거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원자로의 기술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에서 온 겁니다. 차세대 원전 기술은. 그게 이제 경제적인 지렛 때까지 온 상황까지 겹쳐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문재인 때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상업적 성공까지 돼요. 우리가 이때까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결과가 상업적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운의 기회가 온 거예요. 대운의 흐름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다. 그리고 그때 문재인은 그런 거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하긴 했지만 오히려 정보 공개는 그때가 더 많았어요. 지금 이재명 때보다.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자, 이거 볼까요? 이게 2020년에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당시에, 여기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할 때 미국과 심오한 대화를 나눴고 벽안가까지 방문했죠.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때 그 말을 다 아꼈습니다. 안창호 핵추진 잠수함 보유 계획을 확인했고 그때 이런 얘기 한 거잖아요. 전홍축 연료를 쓰기 때문에 심지어 미국과의 어떤 원자력 협정에 저촉되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차세대 고효율 원전이다. 이거예요. 그때가 20년에 그래도 된 거잖아요. 이미. 지금 26년이잖아요. 자, 이것은 조선일보 유용훈이 까발려가지고 노무현이 했던 그 사업단이 붕괴돼서 없어졌지만 그 뒤로는 기본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용훈이 뭐라고 이야기할지 궁금하네요. 자, 그때 문재인이 했던 울산과학기술 원전연구단이 있죠. 2019년 7월 27일 날 했습니다. 울산에 있었어요. 이것이 거의 된 겁니다. 여기 볼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원전연구단 단장 황일순 유니스트 교수고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고, 여기에 학교가 관여된 학교가 경희대, 서울대, 울산대, 카이스트가 들어가 있고, 기업, 오늘 이제 안규백의 이야기에도 기업들과 동시에 하고 이게 이제 국가 차원으로 공개가 된 형태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탐색 개발 단계하고 체계 개발 단계에서 우리 탐색 개발에서 체계 개발, 지금 체계 개발 초기는 들어갔어요. 이미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기업들, 이런 기업들, 무진기연, 이게 무슨 제가 여러 해 전에 그때 파악했던 부분이에요. 스마트 파워, 우라누스라는 회사들이 있다. 그 당시 이것의 사업 기간은 4년이었다. 2019년에서 2023년. 이게 이미 그때 체계 개발을 했던 거예요. 기초기술 개발은 이미 그 전에 됐었고, 탐색 개발은 노무현 때. 목적은 해양용 초소형 원자력 개발. 이거예요. 그게 계획대로 됐으면 2023년에 됐어요. 그 기술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빌 게이츠가 이재명 미국 가기 전에 청와대에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거 잘 할 수 있게, 그때 왜 뭐냐, 현대중공업 가가지고 차세대 원전,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거, 그거를 MOU 맺었잖아요. 현대중공업이랑 생산 기지로서.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업체 하나가 와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랑 또 계약을 맺었죠. 그때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언론 보도된 상태에서, 언론에 공개된 상태에서, 이거 우리도 잘하는 기업 많은데? 이게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못지 않아. 그래서 받아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자, 우라노스, 이거는 이제 차세대 용융염 또는 용융금속 원자로라고 불리는 건데, 고속정식을 한다는 부분이 뭐냐면은, 연료를 바짝 태운다는 겁니다. 지금은 핵 연료가 소모되는 게 5%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놀랍죠. 나머지 95%가 쓰레기에, 즉 핵 폐기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재처리, 농축하는 게 전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발전소가 있으면 핵무기를 만든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우라늄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지 5%만 해도 전 세계 지금 에너지 생산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싼 저렴한 거잖아요. 근데 95%가 다 폐기물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발전소를 가진다는 것은 핵무기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을 농축해서 재처리해서 농축하면 고농도를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나라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가 도대체 아마 메가톤을 생산할 수 있는지 계산이 대충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핵발전소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이란, 북한 이런 거. 그래서 현재는 가압 경수로라고 그러죠. 우라늄을 태워요. 그럼 열이 나와요. 그걸 보일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라늄은 뭐냐? 도시가스예요. 도시가스가 우리 방을 어떻게 데핍니까? 물이 그 열을 받죠. 그래서 데펴진 물이 뭐 60도 정도, 70도 정도 되는 물이 방바닥을 돌면서 데펴요. 그러면 다시 식잖아요. 그럼 다시 보일러로 돌아가면 보일러에서는 다시 이 에너지를 공급해요. 맞죠? 그게 보일러인데 핵발전소는 그것을 핵연료를 태우고 거기도 가압 경수를 해요. 가압을 하면 물이 100도씩 끓기 때문에 우리 보일러도 60도씩 끓어요. 60도 정도로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100도에 끓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압을 하게 되면 훨씬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그러니까 열 전달 물질인 물에다가 더 많은 에너지를 주입할 수가 있게 돼요. 끓어 넘치지가 않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터빈을 돌리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느 순간에 압력을 탁 낮추면 그게 전기로 확 팽창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열교환기가 그걸 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터빈을 돌리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압 경수형은 그 고압으로 되어 있어요. 파이프가. 그래서 소음에도 불리하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부식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데 차세대 고속정신로는 뭐냐? 그들이 이제 중성자가 물속에서 중성자들이 서로 중성자가 나오고 핵분열 쫙 번지는 건데 물은 기본적으로 중성자의 확산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핵이 폭발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열효율이 5%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차세대 빌 게이츠가 하는 나트륨이나 여기서 나오는 납 고속 정신로 같은 경우는 그걸 중성자의 이동 속도를 발생 속도를 늦추지 않아요. 그래서 중성자가 확산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안정성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물이 매질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나트륨이나 용융 금속 200 몇십 도에 끓거든요. 납 같은 경우는 예, 그걸로서 매질을 전달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그대로 굳어버려요. 고압에 노출되지도 않아요. 파이프라인이. 그래서 소리도 일단 적게 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핵연료를 바짝 태워요. 이것은 중성자의 확산을 막지 않기 때문에. 자, 대충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그때 우리 우라노스라는 것을 개발한 거예요. 좀 전에 나온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그 출력이 발전소 기준으로 전기 출력으로 따지면 18에서 20메가와트. 그런데 이걸 열 출력으로 환산하면 열 출력은 보통 함정에 쓰는 원자로는 열 출력으로 하거든요. 열 출력은 이게 보통 3배 정도 나와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손실된다는 거지, 이만큼 사실은. 그래서 요 열 출력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60에서 80. 이게 초창기 원자력 잠수함 미국에서 노틸러스 나왔을 때 60메가와트인가 그랬거든요. 그거랑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고속 정식로이기 때문에 물을 매질로 쓰지 않고 나트륨이나 용융 금속을 쓰기 때문에 열 효율이 좋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연료가 필요 없고 폐기물도 훨씬 적게 나와요. 안전하고. 그래서 이렇게 초창기에는 쇠빙선처럼 북극이나 남극 같은 데 고립될 수 있는 장기간에 걸쳐서 연료가 동이 나면은 끝나는 연료를 재공급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배를 쓸 목적으로 러시아 쪽에서 사실 먼저 개발됐어요. 나비스무스는 유럽 러시아 방식이에요. 예, 지금도 상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자, 이것이 차세대 기술로서 좀 각광을 받는다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문재인하고 바이든이 회담을 했을 때 차세대 원전에 대한 기술 교류는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상징하는 기술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어요. 그게 이 기술이에요. 거기서 미국 거를 그냥 낼름 우리가 받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게 있고 걔들은 걔들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맞짱 뜨겠다. 우리는 절대 자신감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걸 다른 식으로 응용을 하면 현대중공업에서 향후 배를 만들고 한국 전 세계 회사기구에서 2050년이라고 모습을 받게 되면은 한 40년부터 시장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이 초소형 원자로 이 정도면 이거 몇 개 넣으면 그냥 한국만 그냥 다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배를 만들 때 이런 차세대 원전을 하나 넣고 40년치 배는 공간도 많잖아요, 또. 잠수함하고 다르잖아요, 또. 그러면은 배 수명이 끝날 때까지 연료를 재주입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원자력 추진 기관하고 연료값을 쳐서 얼마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거기에 특화된 배까지 합치면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고부가가치선으로 이야기하는 LNG 이런 건 차원이 다른 거겠죠. 그게 일반화된다는 거고 지금 예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도 있지만 이게 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한 10만 가구, 20만 가구, 뭐 10만 가구, 20만 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저 여기서 말하는 열 출력이 전기 출력이 18에서 20메가와트 정도 나온다면 이게 아마 10만 명 정도의 도시를 1년 동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지에 파견되어 있는 사단급 부대에 이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으면은 거기서 전력 공급이 다 돼요. 물론 군은 훨씬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로 장비를 운영해야 돼. 레이더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필요한 전기를 다 공급한다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 하나로. 그게 배에 들어가면 배가 40톤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의 가압 경수로 방식의 대형 원전은 바닷가에만 건설할 수 있거든요. 그게 크니까 그걸 식히는데 대량의 바닷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륙에 건설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대형 원전은 지금 회사기구가 원래 35년 탄소 제로에서 50년으로 바뀐 것처럼 수명이 좀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존에 짓기로 했던 원전이 계속 짓는다라고 방향이 바뀌었죠. 수소 에너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죠. 그게 그거예요. 그 사이에 미국이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걸로 뻘짓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 되면 가운데 붕 뜨는 게 뭐냐? 제가 봤을 때 전기차가 붕 떴어요. 원래 이미 수소차로 넘어갔었어요. 안에 전기차 지금 인프라가 안 돼 있거든요. 예, 휘발유차나 지금 디젤차에 대한 제재는 사라질 겁니다. 한동안. 네, 지금 전기차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현실적인 부분하고 적용을 시켜보자면은 자, 그래서 국군에서도 이것을 쓰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파병 부대에 전기 공급을 이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향후 전부 다 AI로 바뀌게 되고 전기 동력으로 바뀌게 되면은 전기만 있으면 돼요. 시존에 뭐 휘발유나 디젤을 갖다 주는 부분이 많이 대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는 이제 북한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또는 뭐 아프리카의 오지를 개발한다고 했을 때 전력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전기선이 떼야 돼. 지금은 고압선 선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삼성이 뭐 평택에다도 투자를 해서 반도체를 만든다, AI 센터 만든다, 전기가 엄청 필요한데 사람들은 송전선이 우리 마을로 지나가는 거 원치 않는다. 저도 동감이거든요. 여러분 송전선 밑에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네. 거기에 하나의 대안이 이런 것이기도 해요. 이게 공장에서는 지금은 그게 이제 가스터빈, 소형 가스터빈, 발전용 가스터빈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거보다 이걸로 쓰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원자력 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딱 꽂았다가 몇십 년 쓰고 싹 빼고 또 꽂고. 자, 그게 이제 바라보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그 타이밍을 봐야 돼요. 상업화되는 딱 타이밍을. 미국이 한국과 연합해서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들보다 기술적 우위를 확보한 상태에서 써야 되거든요. 카드를. 거의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 그때 이제 소개 드린 거죠. 이게 20메가와트짜리인데, 전기 출력으로. 아마 관련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20메가와트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뭐 제가 아까 10만 명, 20만 명 말씀드렸는데 틀릴 수 있어요. 몇만 명 수준일 수 있어요. 그렇죠. 해외 파병 한 개 부대가 전혀 오지에 들어간 전기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해외 파병 부대 하나가, 사단 하나가 충분히 사단 하나에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다. 지름이 1.7, 길이가 6m, 상용 원전의 500분의 1. 물론 출력도 훨씬 작죠. 상용 원전은 1기가와트예요. 1기가와트. 출력 기준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잠수함에도 들어가고 미래 함정에도 들어가고 전기가 필요한 큰 기업체에 그걸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원전 건전지로도. 자, 이거 보면 이제 약간 히스토리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러시아의 OKBM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소형 원전 기술을 도입했고 97년에 시작했어요. 이미 97년에
그때 러시아 많이 망가졌을 때, 그때 우리 천궁 미사일 기술도 다 들어왔고, 그때 고철로 우리가 러시아 항공모함도 하나 가져와서 분해해 봤죠. 그리고 다시 중국에도 팔았고, 뭐 그때 많은 걸 배웁니다, 우리가. 그때 그런 계획을 시행을 했던 사람이 제가 봐서는 이제 뭐 김대중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거목이라는 겁니다. 그는 우리 꿰고 있었어요, 꿰고. 그래서 그때 필요했던 부분을 다 했어요. 자, 2003년에 362 사업단이 출범을 했고, 이건 노무현 때고, 노무현 2002년도에 당선됐죠, 말에. 조선일보 유용훈이 제가 까발리고 미국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해체됐지만, 저 기술 개발은 계속되고 있었다. 즉, 97년부터 개발한 거니까 지금이 26년이니까 30년 한 거예요, 30년. 그래서 이재명이, 우리도 하는데 잘하는 게들 많은데, 빌 게이츠한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 자, 이렇기 때문에, 문재인과 바이든이 워싱턴 DC에서 만났을 때 차세대 원전의 협력이 두 나라 사이의 동맹관계를 증명하는 상징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됐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기술이 훨씬 좋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원전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들어올 건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여기 보면은 과거 이게 종사했던 사람들이 언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은 2014년에 잠수함용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 그때가 4,000톤급 기준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2019년에 초소형 원전 연구단 출범. 저기서 톤수가 지금은 7,000톤, 8,000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원자로가 2개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면 원자로를 키운다, 근데 키운다는 건 맞지는 않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4,000톤급 정도, 5,000, 6,000, 요 정도 거예요. 이게 이제 초기 노틸러스 같은 미국의 원자로 추진 잠수함급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7, 8,000톤이라고 제가 7에서 9,000톤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것은 항상 약간은 뭐라고 할까, 보수적으로 짓는단 말이에요. 한 5,000톤까지 커버한다고 봤을 때, 새로 원자로를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더 큰 거를. 이건 어차피 소형이거든요. 이거가 2개 들어가는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항공모함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핵 추진 항공모함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게 한 4개, 이건 모듈형이기 때문에 4개, 8개 정도 들어가면 돼요. 그게 미국이나 뭐 러시아에서 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볼까요? 오늘 이제 기후 에너지 장관이 이런 이야기 했죠. 슬쩍. 국제 회사기구에서 모든 국적선이 탄소 제로를 2050년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탄소가 제로예요. 즉, 이것은 LNG도 안 된다는 거예요. 벙커 씌우면 안 되는 게 아니고, LNG는 훨씬 깨끗하지만 탄소는 나오죠. 그게 화석연료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은 엄청나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벙커 CO에서 LNG. 그 다음, 딴 걸로. 그것도 아니고 2050년 제시했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전에 2035년이 목표였어요. 그 예전에 소개드린 바도 있어요. 미국이 뻘짓 하면서 15년이 연기가 된 것이고, 수소차의 등장, 수소 에너지의 활용 시기도 연기가 된 것이고, 전기차는 지금 하늘에 붕 뜬 거죠. 희한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장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오늘 핵 추진 잠수함 이야기와 관련해서거든요. 그게 그 기술이 이렇게 전용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전 세계 배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파급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엄청나게 큰 부분이죠. 이제 그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즉, 이 말은 이렇게 표준을 바꾼다, 이제는 판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되면 이제 전 세계가 달려들 거란 말이에요. 즉, 이것은 북미 간의 종전이 임박했다는 거고, 이 흐름에 북한의 핵처리 문제, 그리고 이란의 핵처리 문제도 이게 같이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쉽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야기도 했죠. 전자권 환수, 그랬더니 국방부 장관이 크게 문제 없다 하니까 대통령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최종적 응징 보복 수단인 원자력 잠수함이 어떤 무기가 들어가든지 간에
그것이 남의 명예권 하에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전자권을 돌려받는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의 국가가 용인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도 용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언론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두 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냥 예. 여기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다 바보예요. 그러니까 언론 기준으로. 자, 이거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NK 뉴스에서 나온 건데 중국 시진핑 방북 일정에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런 발표를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시진핑은 반드시 간다.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유리한 시기와 유리한 조건으로. 어차피 시진핑은 지금 얼굴 마담용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과 우리와 북한은 이야기 됐습니다. 이미. 여기 중국이 감사한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1번은 미국, 그 다음에 2번 중국 이런 식이에요. 자, 이재명이 혼자 계획을 다 발표를 했는데 시진핑이 방북이 취소가 된다? 북한하고 나가리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했을 때는 이런 폭탄 선언이잖아요. 했을 때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동시에 중요한 내용이 북한, 일본도 원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일단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카이치가 와서 수그리고 들어왔다? 이것은 판세가 크게 결정됐다는 겁니다. 지금 며칠 전 안동 왔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것은 트럼프가 시진핑 방문했을 때 그때 끝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푸틴 왔죠. 다카이치 왔죠. 그다음 김정은 만나러 가죠. 그 와중에 우리가 이런 선언 딱 해버리죠.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건 반드시 했어야 되는 소리예요. 더 늦으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자주국가라면서요.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안규백이 트럼프가 미국 출장 가기 전날 갑자기 가서 그때 뭐 전자권 전환에 관련된 내용을 나누겠다라고 갔지만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왔죠. 그때 이런 이야기 한 거예요. 다. 핵심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다고 봅니다. 확인. 이때 확인한 내용을 오늘 이야기한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 정부는 지금 시진핑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한을 간다, 어떤 결론을 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재명의 그 발표는. 네. 자,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전은 마무리됐고 시진핑 방북과 훈비종전 이거랑 오늘 이재명의 발표는 딱 연동이 돼 있고 이 과정이 잘 돌아가고 있다. 이번 주말 아니면 최소한 다음 주 초 우리 중간 지방선거 전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